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경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국제통화기금하고 세계은행 그 가을 연차 총회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네. 그거 앞두고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지금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물가 쪽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정치, 지정학적 부분 그리고 공공부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 이제 보름 채 안 남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계된 그 지정학적 혼란 때문에 기업하고 소비자 심리가 더 비관적이 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회복 추적 지수 이게 또 주목해 볼 만한데 경제 활동이 사실 미국 중심으로 견고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브루킹스가 이제 함께 내놓는 이게 이제 타이거 지수라고도 하죠. 네. 주요국 경제 활동이 그래도 꽤 견고하지만 신뢰 지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브루킹스 진단은 암울함 그리고 불확실성이 완연하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국가도 신뢰 지수가 매우 낮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요국들 어디를 구체적으로 보면 될까요? 뭐 미국 중심으로. 그럼 일단 미국 볼까요? 같은 경우 뭐 네. 이제 좀 생각보다는 경기가 좋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중국도 좀 하다가 이제 조금 좀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있지만 신뢰도는 여전히 크게 낮은 상태라는 점. 그래서 미국, 중국 모두 장기 평균치보다 지금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하고 독일도 경기 신뢰가 떨어졌다고 했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진정되는 데 그래서 연착륙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제는 이런 그 지정학적 문제하고 부채가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이제 이른바 트럼프 관세 이게 전 세계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네. 관세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금융시장에도 그런 많이 얘기가 반영이 나왔죠. 됐다. 이런 네. 분석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이 관세 또 영향이 커질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공언한 대로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이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미국 대선 이제 2028년인데 그때까지 미국 국내 총생산도 0.8%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세월호 무역 전쟁 이게 위험 요소라고 우려를 했고요. 네.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동전 지금 이게 뭐 아직까지 계속 지금 불붙는 상황인데 이게 더 나빠지면은 유가가 배럴당 $100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도 더 심각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 최소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사실 경제에 있어서 지금 위험 요인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한 축이 부채 문제, 특히 공공부채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네. 추세면은 그 IMF 그 전망이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웃돌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전 세계 GDP의 무려 93%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경기 침체가 닥치면은 정부들이 이걸 대응할 여력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도 지난주에 밝혔죠. 연방 정부 국채 이자 부담이 28년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고요. 이런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예정돼 있는 가을 연차 총회. 네. 네.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그 전문가들 관측은 이번 연차총회가 특히 공공부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대처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거다고 봤고요. 네. 그래서 연준 이코노미스트 지낸 그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교수 얘기는 경제에 충격이 왔을 경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인플레 우려도 다시 불거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통화정책 당국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 걸 내가 크게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선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그 피터 프렛 이 사람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연착륙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충격이 불가피할 거다. 좀 어둡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연착륙을 넘어서 뭐 무착륙 얘기까지 무착륙 나오고 얘기까지 있는데, 나오죠. 네. 이렇게 연착륙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니까요. 골고루 좀 균형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률 확률이 과반 이상 50%를 넘겼네요. 어디 분석이죠? 예, 더이라고 그 아까 말씀드린 디시전 데스크 HQ에서 자체 예측을 이제 결과를 했는데 트럼프가 52% 이제 처음으로 과반 넘겼고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42%였는데 이게 지금 지난 8월만 해도 해리스가 한 54에서 56%, 트럼프가 44에서 46%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더힐 얘기는 이게 모두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7기 경합주는 뭐 여전히 박빙이라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가 같은 시점에 자체 평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역시 박빙입니다. 해리스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4개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여전히 앞서는 걸로 돼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박빙 우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기세는 완연한데 여전히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그런 신중한 그 관측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뒤집고 뒤집히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브릭스 연례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수도 카잔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브릭스가 지난해 그 확대하기로 해서 5나라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안 들어간다고 철회를 했고 사우디는 브릭스 쪽에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서방이 이제 계속 왕따를 시키니까 우리 왕따 아니야 이걸 이제 과시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렘린궁이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 32개국 근데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뭐 36개국이라고 또 했습니다. 참석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소 20개국이 정상이 온다고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푸틴이 이제 시진핑, 모디 인도 총리하고 각각 별도 회동 갖는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시진핑은 올 들어서만 3번째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좀 자주 굉장히 자주 만났던 만납니다. 소식을. 그다음에 모디와도 네. 푸틴이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데 이제 외신 관심 중에 하나가 시진핑하고 모디가 과연 만날 거냐.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국경 분쟁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서로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뭐 지금 그 추가 확장 문제 네. 그게 아직 제일 큰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튀르키예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공개적으로 우리 받아들여달라고 이제 그 의사 표명을 한 상태고요. 네. 그거 말고도 한 많게는 30개국이 이제 이렇게 뭐 들어올 의향이라든가 최소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게 크렘린 쪽 얘기입니다. 네. 브릭스 회원국, 그러니까 브릭스가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 아무래도 하고 있겠죠. 푸틴이 뭐 며칠 네.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죠. 지금 보면은 지난 18일 연설하면서 네.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GDP의 37.4% 그러니까 G7이 29.3% 우리가 이미 제쳤다. 이제 무슨 G7 이제 의미 없다. 이제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궁 그 대변 그 보좌관이 어제 러시아 TV 하고 회견을 했는데 추가 확대와 관련해서 아주 약간의 좀 여유를 부렸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원하는데 이런 멤버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좀 비논리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브릭스가 사실 사무국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구조를 가져서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원국들하고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한 15개 국가를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를 그렇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브릭스를 앞두고 브릭스 회담을 놓고 브라질과 러시아의 묘한 기류가 흐른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각차가 있는데요. 네. 그 룰라 대통령이
참석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직전에 뭐 좀 어디를 좀 다친 모양입니다. 목 부위를. 아. 그래가지고선 뭐 약간의 상처 수술을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그 브라질 대통령실이 의료진이 멀리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외무장관이 대신 간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참석은 취소가 됐다. 그렇죠. 이런 전격적으로 거죠. 취소가 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푸틴하고도 만나기로 돼 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취소가 된 거죠. 지금 룰라 대통령이 79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에 이제 나이가 그렇죠. 연골이 이제 마모돼서 이제 거기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게 이제 기자들이 또 뭘 물어봤냐면요. 내달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이 G20 정상회담을 주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브라질에 가면은 지금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하니까 이제 푸틴이 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혹시 그거하고 뭐 연계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묘한 좀 기류입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다음 달 18, 19일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브라질에 푸틴이 참석할 경우에 체포해달라고, 체포하도록 예. 요청을 한 상태죠. 그렇죠. 요청을 네. 했습니다. 그 이제 가면은 이제 브라질도 이제 거기 협력 그 가맹국이기 때문에 네. 로마 규정을 체포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푸틴이 이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게 뭐 그거하고 연관이 연계된 게 있는지. 아니냐 좀 약간 좀 꼬집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묘한 기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가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를 겨냥해서 중국하고 맞서려는 어떤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잠깐 배경 설명드리면 미국하고 인도가 이달 초에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MOU 그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해 각서죠. 그런데 인도가 지금 보면은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인도 상무장관이 그저께 뉴델리에서 이제 언론 브리핑하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거를 파트너십 협약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인도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더 그 약속의 어떤 격상한다. 구속력을 좀 이런 높이겠다는 거죠. 얘기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지난 3월에 일본하고 미국은 아직 FTA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레 감축법에 따른 그런 핵심 광물 그런 미국이 특혜 주는 조항에 일본이 해당이 안 되니까 네. 이 부분만 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FTA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인도도 그런 식의 거를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슈를 저희가 전할 때 대선 얘기를 최근에는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이 그렇죠. 대선 뭐 어떤 쪽으로든 결정이 되면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네. 이제 새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니까 그때나 돼야지 미국이 이제 뭔가 인도 쪽에 이제 확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도도 지금 그 핵심 광물 특히 개도권, 광산 개발, 뭐 생산시설 통제하는 데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걸 다 쥐고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좀 이렇게 중국을 더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핵심 광물 통제권 싸움입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중국은 뭄바이에 인도 이제 세 번째 대만 대표부 사실상의 총영사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개설된 데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로이터 보도네요. 지금 뉴델리, 뭄바이, 이제 첸나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로 뭄바이에 이제 대표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인도가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막 강하게 비난하진 않고 여기 대해서 뭐 엄격히 지켜달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좀 툭 건드렸습니다. 네. 건드렸는데 지금 사실 인도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또 묘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가 대만 관계 이슈를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안의 공식 교류도 자제하라고 하는데 불만은 많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인도를 막 세게 비판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월드코인 얘기를 몇 개 해볼 텐데 가상화폐죠. 월드코인 공동 창업자 알렉스 볼라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언급을 한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챗GPT 네. 아버지로 불리죠. 샘 올트먼 하고 이제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7월에 이 월드코인이라는 그 가상화폐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이게 이 사람 얘기는 이게 이제 가상화폐 기능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 신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금 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제 이 회사 얘기를 보면은 이제 오브라는 기기로다가 개인 홍채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물이 확인되면은 거기 따라서 월드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이제 그 해당 개인에 대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일정량의 월드 코인을 이렇게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한 40개국 이상에서 개인 홍채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월드 아이디가 만들어지면 160개국 정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우리도 빗썸 같은 데서 이걸 취급하고 있고요. 근데 홍채가 아닌 여권 정보로도 개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전자여권이 이런 되면 이제 이걸 네. 이제 홍채 인증 외에 이제 개인 이제 전자여권 가지고도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월드 아이디 주고 이제 월드 코인을 이제 일정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사람하고 AI를 구별하기 위한 아, 그런 그래서 월드 아이디 딥페이스 기술도 도입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개인 홍채를 수집한다, 개인의 어떤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다, 뭐 이런 걸로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AI 기술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네. 어떤 그 데이터 이제 그걸 누가 갖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걸 주게 되면 이건 문제라는 게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공동 창업자도 우리가 디지털 아이디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하는데 홍채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우리가 갖는 건 아니다. 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미 월드코인이 홍채 수집 관련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당국에서 3만 명 정도 홍채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한 11억 원 정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냈는데 여기 이 블라냐 얘기는 한국 정부하고 뭐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뭔가 근본적인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과징금을 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 해당 데이터를 반납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반납이 되겠느냐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디지털 아이디와 이 월드 아이디가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르다는 거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월드 아이디 개념이 다르고 이건 이제 사람하고 AI 시대의 구분을 위한 어떤 그런 점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홍채 정보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생체 정보 네. 예, 가장 핵심 부분인데 이거를 수집해서 자기들이 쓰고 도로 반납하니까 데이터 저장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유통기업 그 하는 그 하렉스 인포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가 박정양 대표가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리야드의 글로벌 AI 서밋에서 이제 이런 거 주제 발표도 했는데 월드코인 설계팀이 개인정보 보안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홍채를 포함한 그 생체 인식 이 정보라는 게 일단 한번 수집을 하면 그건 반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홍채 정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뭐 이를테면 몸이 아프거나 뭐 성장을 할 때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편리한 것만 강조하니까 부정적인 부분은 간과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를테면 비밀번호 같은 거는 노출되면 바꾸면 되는데 생체인식 정보는 이거는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홍채 정보를 이렇게 뭐 어디가 뭐 반환한다고 하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결국 메인이 되면 안 된다. 특히 금융거래 같은 거 할 때는 네. 이거는 보안 수단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지적도 합니다. 챗 GPT하고의 향후 연계 가능성도 좀 예, 얘기가 그것도 나오나 지금 봐요. 이제 검토하고 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AI가 계속 뭐 발전하면서 이제 특히 AI 그 디지털 정보, 주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누가 갖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잃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